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지리산 깊은 자락 아래 자리한 아담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기와집이 바로 김대감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김대감댁 지붕을 먼저 보았고, 해가 지면 그 집 굴뚝에서 오르는 연기를 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김대감댁은 마을의 중심이었고, 그곳에는 오랜 세월 묵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었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벼가 익어가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쳤고, 기와집 마당 한편에선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매달렸지요. 하지만 바람결은 어딘지 모르게 쌀쌀했고, 떨어지는 낙엽들은 이따금 사람들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긴 겨울이 닥칠 것만 같은 예감이었지요. 이 큰 기와집에는 김대감의 막내딸 소희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19, 꽃 같은 나이였지요. 소희는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 세상 물정에는 조금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규방 안에서 술을 놓거나 글을 읽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언젠가 닥칠 자신의 인연을 막연히 꿈꾸곤 했습니다. 소희의 방에는 늘 옅은 묵향과 난초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묻어둔 슬픔도 함께 있었지요. 3년 전 소희가 16 되던 해에 끔찍히 따르던 다정한 언니 화영아 씨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안 어른들은 언니가 못다 핀 꽃처럼 가버렸다고만 했지만 소희는 숨을 거두기 전 언니의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오가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영아 씨에게는 정원자가 있었는데 인근에서 명망 높던 박찬판댁의 준서도령이라는 이였지요. 글과 무예에 모두 능통하고 인품까지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례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준서도령이 멀리 길을 떠났다 끔찍한 산사태를 만나 그만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화영아 씨도 병을 얻어 정혼자의 뒤를 따른 것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소희는 몇 번 엿들었지요. 소희는 가끔 늙은 유모인 옥할매에게 언니와 그 도령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옥할매는 아이고 아시면 그런 슬픈 이야기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요. 그저 곱게 건강하게만 자라시면 됩니다. 라며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옥할매는 화영아 씨도 돌보고 소희아 씨도 돌본 이 집안의 산증인이었습니다. 할매의 주름진 눈가에는 소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그늘이 어려있곤 했습니다. 소희가 언니의 정혼자였던 준서도령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언니의 유품상자 깊숙한 곳에서 몰래 본 낡은 초상화 한 장뿐이었습니다. 굳은 듯 강인한 눈매와 꾹 담은 입술,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 그 얼굴은 소희의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사람, 안타까운 옛 이야기 속의 주인공일 뿐이었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대감마님, 즉 소희의 아버지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내일은 돌아가신 네 언니의 기일이구나. 네가 이른 아침에 절에 가서 언니의 목까지 불공을 드리고 오너라. 아버지는 늘 근엄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에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오랜만에 외출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다시금 떠오르는 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몸종인 순이 그리고 집안의 늙은 남자 중 한 명과 함께 산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었지만 마음은 경건했습니다. 암자는 산 중턱에 있어 마을길을 벗어나 굽이굽이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붉게 타는 듯한 단풍이 물든 산길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가지들이 드러나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암자에 도착해 정성껏 불공을 드렸습니다. 소희는 향을 피우며 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언니, 하늘에서는 부디 평안하신가요?
그곳에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준서 도령님도 만나셨나요?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도 모르는 언니의 정혼자를 떠올렸습니다. 스님의 연불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낮게 울려 퍼졌고 소희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절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은 갈 때보다 해가 훨씬 빨리 기우는 듯 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골짜기 아래부터 길게 드리워지고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순이가 아씨,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야겠어요. 왠지 길이 너무 조용하고 무서워요. 라며 소희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늙은 종도 지게를 고쳐매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데 빽빽한 숲속에서 갑자기 험상궂은 산의 대여젓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추를 칠하고 손에는 몽둥이나 낫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필시 흉년의 굶주림을 못 이겨 도적이 된 자들이거나 혹은 난리를 피해 숨어든 사나운 패잔병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소희 일행을 보자마자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아씨, 피하세요! 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소희 옆을 막아섰지만 사내 중 하나가 거칠게 순이를 밀쳐냈습니다. 늙은 종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적 하나가 늙은 종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소희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낄낄거리며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곱게 생긴 아가씨로군. 가진 것 다 내놓고 순순히 따라오시지. 소희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섞어라 하는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난 쪽을 보니 웬 장정 하나가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지만 이상하게도 얼굴 반쪽을 거친 천으로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김대감댁의 하인들이 입는 가장 투박한 무명옷 차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순식간에 도적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무기 하나 없었지만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적의 몽둥이를 피하며 팔을 꺾고 날아드는 발길질로 다른 놈을 쓰러뜨렸습니다. 맨손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무사처럼 몸놀림이 날렵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하나둘 나가 떨어졌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소희 쪽으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 순간 얼굴을 가린 남자가 몸을 날려 소희를 감싸 안고 대신 칼을 막아냈습니다. 아, 남자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칼날이 깊게 박히진 않았지만 남자의 왼쪽 팔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고통을 참는지 그대로 돌아서 칼을 든 도적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우두머리마저 쓰러지자 남은 도적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흉기도 내팽개치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산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쓰러졌던 늙은 종이 끙끙거리며 일어났고 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소희는 멍하니 고개만 저었습니다. 소희의 시선은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피가 흐르는 팔을 다른 쪽 손으로 꽉 누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소희는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한두 달 전쯤 집안의 가장 꽂은 일을 맡기기 위해 사들여온 노비였습니다. 그는 끔찍한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측하다며 늘 천으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말수가 극히 없어 사람들은 그저 가연인, 얼굴 가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소희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천 너머로 보이는 그의 두 눈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소희는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된 상처와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연이는 다친 팔을 애써 숨기며 일행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 하인들의 숙소가 있는 뒤뜰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늘 낮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김 대감댁은 아씨가 도적을 만났다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지만 소희는 그 소란 속에서 오직 그 남자의 깊은 눈빛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단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산길에서 만난 차가운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은 그의 팔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피가 많이 났는데 제대로 치료는 받았을까? 노비라고 얕보고 약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을 떠나 그는 자신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소희는 옥할매 몰래 어머니의 약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상처에 좋다는 귀한 고약과 깨끗한 붕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이슬에 치마가 젖는 것도 모른 채 조심조심 뒤뜰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아씨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었습니다. 행랑채는 본체와 달리 춥고 눅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연이는 마구간 옆에 딸린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헛간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계십니까? 하고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망설이다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몹시 누추했습니다. 남자는 윗옷을 벗은 채 어설픈 솜씨로 자기 팔에 더러운 헝겊을 감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가 멈추지 않아 헝겊이 금세 붉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희를 보고는 너무 놀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그는 황급히 윗옷을 여미려 했지만 소희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은인의 상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가져온 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고 낡은 헝겊을 풀어냈습니다. 남자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팔뚝이 소희의 차가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그가 천으로 가린 얼굴 아래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정성껏 상처를 소독하고 고약을 바른 뒤 새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소희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며칠간은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희가 일어서려 하자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과분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왠지 모를 뜨거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천한 노비가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영웅 가연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비밀스러운 방문 이후 소희의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방에 앉아 술을 놓는 시간은 부쩍 줄어든 반면 이런저런 핑계로 마당을 서성이거나 부엌을 기웃거리는 일이 잦아졌지요. 할매, 오늘은 날이 좋아 볕이 잘 드는지 마루에 좀 앉아있으렵니다. 혹은 순이야, 부엌에 가서 갓 쪄낸 떡이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며 괜스레 본체 밖으로 나갈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는 가연인이 있는 곳이었죠. 그는 여전히 말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이제 그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패는 도끼질 하나에도 어떤 절제된 힘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무인처럼 말입니다.
소희는 가끔 그가 땀을 훔치려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천 때문에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드러난 두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 그저 흉측한 화상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일까? 저 안에는 분명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 그의 다친 팔이 마음에 걸렸던 소희는 부엌의 참모에게 일렀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구나. 특히 저기 가연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얼마 전 다쳤다 하니 밥이라도 넉넉히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참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씨의 말이니 따를 수밖에요. 소희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밤늦게 옥할매 몰래 따뜻한 찐 고구마나 떡을 챙겨 가연인이 머무는 헛간앞 장작더미 위에 몰래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가연이는 소희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내색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땅바닥에 엎드릴 듯이 깊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희가 지나갈 때까지 감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희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스치는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소희의 작은 행동과 미묘한 시선은 수많은 눈과 귀가 있는 대갓집에서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낌새를 챈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들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아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자꾸 뒤뜰 행랑사 쪽을 보시더라고. 어머, 며칠 전에는 그 얼굴 가린 노비 가연이니한테 밥 더 챙겨주라고 따로 이르셨다니까. 수군거림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가는 아낙들의 입을 통해 빨래터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하녀들의 손을 통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씨가 글쎄 그 얼굴 반쪽 없는 노비한테 마음이 있으신가 봐. 쉿, 조용히 해.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면 다들 목이 달아날 일이야. 어머어머, 양반집 귀수가 어째 천한 노비에게?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불경스러운 소문은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안채의 마님들, 즉 소희의 숙모나 고모들이 이게 웬 망측한 소리냐며 김대감에 찾아와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대감, 대개따님이 어찌 하인들 입에 저런 식으로 오르내리게 하십니까? 가문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김대감은 불호령을 내리며 그 자리에서 벼루를 집어던질 듯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아버지 김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늦가을 밤의 사랑채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등불 아래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소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희야. 아버지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네가 분수도 모르고 망령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말이 들리더구나. 그것이 사실이냐?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어디 감히 노비 따위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 애비와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하려 하느냐? 네가 정녕 미쳤느냐? 김대감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소희가 그저 철없는 호기심으로 그런 줄 알고 엄하게 꾸짖으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미 사랑이라는 생애 처음 겪어보는 열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찌 그런 분을 신분이 천하다 하여? 시끄럽다. 은혜는 상을 내리면 그만인 것. 어찌 감히 양반의 딸이 노비와 정을 돈한단 말이냐. 당장 그 천박한 마음을 거두지 못할까?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보는 딸의 완강한 모습에 김대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 만약 아버님께서 제 마음을 짓밟으신다면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않고 이 집에서 조용히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그날 밤 아버지와의 대화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소희는 울며 방으로 돌아왔고 김대감은 딸의 당돌함과 고집에 치를 떨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소란은 곧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고 소희는 규방에 갇힌 채 죄인 아닌 죄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은 냇물처럼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소희가 안쓰러웠던지 늙은 유모 옥할매가 조용히 죽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옥할매는 소희가 어릴 적부터 화영아 씨와 함께 제 손으로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씨,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뭐라도 좀 드셔야지요. 할매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젖은 수건으로 소희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할매, 나는 어쩌면 좋아. 아버님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아. 소희가 어린아이처럼 옥할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옥할매는 한참 동안 소희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씨, 늙은이의 말을 흘려듣지 마셔요. 아씨의 돌아가신 언니, 화영아 씨도 참 고운 분이셨지요. 소희가 울음을 멈추고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옥할매는 촛불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처음엔 연민으로 시작되기도 하지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마음을 주다 보면 그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자신도 모르게 된답니다. 할매, 아씨, 제가 요 며칠 그 가연인이라는 사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옥할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참으로 이상해요. 노비라기엔 그 기세가 너무 당당하고 흉측하다는 그 얼굴, 그 천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할매는 잠시 말을 끊고 침을 삼켰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 댁을 드나들던 어떤 분의 눈빛을 꼭 닮았던 말입니다. 소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옥할매는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씨, 마른 집단 옆에 불씨를 두는 법은 없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은 그저 흉터만 가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원한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감추고 있는 법이지요.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씨의 그 마음이 아씨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요. 할매의 경고는 스산한 가을바람처럼 소희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이 김대감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딸은 식음을 전폐하고 집안의 친척들은 언제까지 그 망측한 꼴을 보고 있을 거냐, 당장 그 노비를 멀리 귀양 보내든지 아니면 하며 닥달해왔습니다. 소희의 고집을 꺾을 수도, 그렇다고 가문의 체면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김대감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다 마침내 아주 독하고 잔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은 다시 소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소희야, 네가 정녕 그 노비놈이 아니면 안 되겠느냐. 소희는 아버지가 마음을 돌린 줄 알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소원대로 해주마. 아버님, 소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대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 천한 것과 너의 혼담을 받아들이겠다. 정식으로 약조이 나를 잡을 것이다. 정말이십니까? 소희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 기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김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약조의 날 우리 가문의 모든 친지들과 집안 사람들 전부가 보는 앞에서 그놈은 제 얼굴을 가린 전을 벗어야 할 것이다. 아버님, 그건 어디 네가 그토록 연모한다는 그놈의 진짜 얼굴,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면상을 보고도 지금처럼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김대감의 속내는 뻔했습니다. 그는 딸의 철없는 사랑이 그저 겉모습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끔찍한 흉터를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소희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주고 동시에 그 노비놈도 제 분수를 깨닫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형벌을 준비한 것이지요. 소희는 아버지의 잔인한 의도를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하지만 김대감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조의 날은 닷새 뒤다. 그날 네가 선색한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근신하고 있거라. 소희는 사지가 마비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랑채를 물러나왔습니다. 닷새 뒤, 그날은 그녀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날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성이 만인의 구경거리가 되어 처참하게 짓밟힐 날이었습니다. 밖에는 첫눈이라도 내릴 듯 매서운 늦가을 바람이 집 전체를 휘감고 돌았습니다. 약조의 날까지 남은 닷새는 소희에게는 천열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규방에 갇힌 소희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쌀쌀한 바람이 벌써 겨울을 재촉하는 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창호지를 흔들었지요. 그 바람 소리마저 닷새 뒤 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희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가연인의 끔찍한 상처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그가 받을 모멸감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어쩌면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닷새 동안 그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날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 자신을 감싸 안았을 때의 그 단단한 팔, 그리고 헛간에서 상처를 치료해줄 때 묵묵히 고통을 참아내던 그의 모습. 그래, 얼굴이 흉측하면 어떤가. 그 흉터는 분명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흔적일 뿐 그의 고결한 마음을 가릴 수는 없어. 나는 그의 상처까지도 사랑할 것이다. 소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다가올 시련의 날을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그 잔인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얼음장 같은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드디어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김대감댁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쏟아질 듯 무겁고 축축한 구름이 기와 지붕을 낮게 눌렀습니다. 약조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잔치나 기쁨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닦았지만 그들의 빗자루질 소리는 유난히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정말 그 일이 벌어지는 건가? 아이고, 우리 아씨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릴 뿐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병풍이 둘러쳐지고 김대감이 앉을 자리에는 호랑이 가죽이 깔렸습니다. 그것은 혼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마치 죄인을 신문하기 위한 형장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집안의 어른들, 즉 소희의 숙부들과 고모들, 그리고 인근에 사는 일가친처들까지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이 잔인한 구경구리를 즐기러 온 듯한 기묘한 흥분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희의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며 대감, 너무 상심치 마시오. 철없는 딸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게지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디 한번 망신당하는 꼴을 보자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하인들과 노비들은 마당 한쪽 구석 행랑채 앞에 도열하듯 늘어섰습니다.
그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희극도 비극도 아닌 사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몸을 떨고 있었지요. 옥할매는 평소와 달리 마루 구석에 물러서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른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어서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자 굳게 닫혀있던 규방문이 열리고 소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는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 평소라면 더없이 고왔을 그 모습이 그날따라 몹시도 처연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지만 두 눈만은 굳은 결심을 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대청마루에 앉은 아버지를 향해 묵묵히 큰 절을 올리고는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딸을 차가운 눈으로 한 번 쓱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남자종 둘이 문제의 가연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끌려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투박한 무명호 차림이었지만 그는 두 사람의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청마루의 김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꼿꼿이 선 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거친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일순 멎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감히 상전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버티고 선 그 무례함에 친척들 사이에서 저런 무엄한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마지막까지 나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김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김대감은 애써 분노를 누르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오늘 나는 내 어리석은 딸자식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를 여러분 앞에 증명하려 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연인을 가리켰습니다. 내 딸은 저 흉측한 흉터를 가진 천한 노비놈에게 혹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이제 저놈의 가면을 벗겨 그 추악한 진실을 모두가 보게 할 것입니다. 김대감은 가연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니놈, 당장 그 더러운 천을 벗어던져라. 니놈의 그 흉측한 몰골을 내 딸이 똑똑히 고게 하라. 그 명령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마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안 돼. 소희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사람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나 혹은 조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웃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멈춘 듯 시간이 멎은 듯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소희가 참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연인, 아니, 그는 더 이상 가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벗어 천천히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흉측한 화상 자국, 끔찍하게 일그러진 흉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헛간에서도 도적을 물리치던 산길에서도 상상했던 그 흉측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창백하리 많지 희지만 더없이 준수한 사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랜 고생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본래의 기품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간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흉터는 어디에?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친척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섰던 김대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이놈, 내 놈은? 하며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잔인한 연극은 시작도 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하인들 무리에 섞여 있던 옥할매가 그 사내의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매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어찌? 옥할매는 그 사내의 가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얼굴을 홀린 듯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혹시 박 도련님? 할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듯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마님, 화형아 씨 하는 알 수 없는 비명을 내지르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할매, 옥할매가 쓰러졌다. 하녀들이 울부짖으며 쓰러진 옥할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 도련님? 옥할매의 그 한마디는 소희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도련님이라고? 설마. 소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다시 그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너무 놀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의 얼굴, 강인하게 뻗은 코,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깊고 슬픈 눈매. 그것은 소희가 언니의 유품함에서 몰래 보았던 그 낡은 초상화 속의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언니 화영아 씨와 혼례를 약속했다가 끔찍한 산사태로 죽었다고 전해졌던, 언니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 박찬판 댁의 준서 도령. 소희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연인이라 부르며 연민하고 사랑했던 그 천한 노비가 사실은 죽은 언니의 정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희는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당의 모든 소란이 순간 멈춘 듯 멀게 느껴졌습니다. 옥할매를 둘러싼 하인들도, 당황한 친척들도, 분노에 찬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3년 전에 망령처럼 돌아온 그 남자와 충격에 빠진 자신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박준서 도련님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소희는 그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이 모든 것이 끔찍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3년 전에... 소희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그 남자가, 아니 박준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대청마루 위에 서 있는 단 한 사람, 김대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3년 묵은 원한과 분노로 얼음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고 순종적인 노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반의 위엄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냉혹함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바로 3년 전 대감의 손에 죽었던 박준서입니다. 박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대감의 손에 죽었던 박준서.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겨울강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그동안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거짓된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살아있는 망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대청마루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네, 이놈 하는 소리만 겨우 쥐어짰습니다. 김대감은 곧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애써 위엄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귀신이거나 아니면 박준서의 이름을 파는 미치광이 사기꾼이다. 여봐라, 하인들은 무얼하느냐. 당장 저놈을 쳐내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공포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하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김대감의 발악을 차가운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귀신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3년 전 그날 밤의 일들이 어찌 되었는지 그 귀신이 직접 대감께 여쭈어야겠습니다. 그는 마당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김대감이 얼마나 자비롭고 덕망 높은 분인지 아시겠지요. 하지만 3년 전 이 자의 탐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소희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가연이는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서슬퍼런 복수심에 불타는 죽은 언니의 정혼자 박준서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나를 구해준 것도 내게 다정했던 것도 전부 거짓이었나? 전부 이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나? 사랑은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과 굴욕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어리석은 들러리였을 뿐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박준서는 다시 김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3년 전 늦봄이었지요. 저와 저의 아버님 그리고 김대감, 우리 두 가문은 지리산 깊은 곳에서 거대한 산삼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천종산삼이 지천에 깔린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두 가문의 화합을 위해 저와 화영아 씨의 혼사를 더욱 서두르기로 약조했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감? 김대감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하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박준서는 그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그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으셨지요. 박씨 가문이 거슬렸고 그 약조를 나눌 사위가 눈의 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꾸미신 게 아닙니까? 박준서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여있던 친척들의 얼굴에도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저를 따로 별채로 불러들였습니다. 혼사에 대해 의논할 것이 있다며 화영아 씨와의 만남도 주선하겠다며 저를 꿰어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머물던 별채의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모자라 불길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오던 저를 향해 미리 매복시켜둔 대감의 수하들이 산 위에서 돌무더기를 쏟아보았습니다. 화재가 아니라 산사태로 위장하기 위해서. 박준서는 고통스러운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대감은 제가 그 불길과 돌무더기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으리라 확신했겠지요. 그리고는 비통한 척 연기하며 불의의 사고로 박도령이 목숨을 잃었다고 제 가문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삼 군락지는 오롯이 대감의 차지가 되었지요. 3년간 김씨 가문이 누린 부와 명예가 바로 그 피 묻은 산삼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소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소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소희 너머에 있는 죽은 언니의 망령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영아 씨, 제 정혼자, 당신의 맏딸은. 박준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상사병을 앓다 시름시름 죽어갔습니다. 대감,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내 가문을 속이고 나를 죽이려 했으며 급기야 당신의 친딸까지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당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대감은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자신의 팔뚝을 덮고 있던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소희가 치료해 주었던 칼자국과 함께 끔찍하게 아물어버린 오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불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쪽 팔과 등을 잃었지만 목숨만은 건졌지요. 지나가던 노승 한 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꼬박 1년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었고 다시 1년을 그 상처의 고통 속에서 무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짓말로 이 집의 모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소희가 가져다 주었던 붕대 조각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아씨의 친절은 제게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가 내민 붕대 조각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한 것도, 자신에게 상처를 보이며 연민을 샀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와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복수심 사이에 끼어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아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것은 저놈이 꾸며낸 흉악한 모함이다! 니놈이 박준서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화상자국, 그 따위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 니놈은 그저 내 재산을 노리고 온 사기꾼일 뿐이다! 당장 저놈을! 그는 다시 하인들을 재촉했지만 하인들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친척들 역시 이제는 김대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대감의 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 하인들 무리에서도 가장 뒤편에 숨어있던 한 노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김영감, 3년 전 대감의 명을 받고 별채 창고 기둥에 기름을 먹였던 바로 당신 말입니다. 이제 진실을 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이라고 불린 그는 3년 전 그 사건 직후 김대감에 의해 불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죄목으로 쫓겨났다가 최근 박준서가 몰래 다시 마을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덜덜 떨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박준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영감, 당신은 평생을 이 집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당신의 충성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쫓아냈습니다. 당신의 늙은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들어 죽었지요. 이대로 억울하게 죽은 당신 아내 앞에서 또다시 거짓을 고할 작정입니까? 박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말에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박도련님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이 한마디에 마당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대감이 정말로? 친척들의 경악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영감은 흐느끼며 3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박도령이 묶는 별채 창고가 낡았으니 비가 새지 않게 기둥에 기름을 단단히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횃불을 아주 가까이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방화 지시였습니다. 산사태를 일으킨 돌무더기도 대감의 사병들이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준서의 증언과 김영감의 자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청마루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더니 그대로 마루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한평생 쌓아올린 위엄과 명예, 그리고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김대감의 눈치를 보며 소희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어찌 가문의 명예에 이토록 똥칠을 한단 말인가? 김대감, 아니 김씨,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어른이 아니오. 당장 관아에 알려 이 자의 모든 죄를 물어야 하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은 듯 김대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박준서는 그 꼴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복수였습니다. 원수의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찌된 일인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헛간처럼 공허했습니다. 이 복수가 죽은 화영아 씨를 되돌려주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3년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소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고함과 통곡 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찌푸렸던 하늘에서 마침내 차가운 진노개비가 한두 송이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에 쌓인 모든 죄와 원한, 그리고 거짓된 사랑을 하얗게 씻어내리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이 끔찍한 비극의 끝을 어찌 맺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서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하녀들의 부축을 받고 있던 옥할매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매는 이 모든 상황을 어렴풋이 깨달은 듯 눈을 뜬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고, 화영아 씨, 불쌍한 우리 아씨, 이제야. 그 낮은 울음소리는 이 혹독한 복수극의 막이 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굳었던 몸을 움직여 비틀거리며 옥할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진눈깨비는 어느새 굵은 한방눈이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흰 눈송이들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어깨 위로, 그리고 김대감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난 그 더러운 마당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이 끔찍한 비극과 원한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하늘의 뜻인 듯 했습니다. 소희는 비틀거리며 옥할매에게 다가가 쓰러진 할매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옥할매는 겨우 눈을 뜨고 초점 잃은 소희의 눈을 바라보며 젖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씨, 불쌍한 우리 아씨, 맏아씨도 작은 아씨도 어쩌자고 이런, 아이고. 할매의 목소리는 눈 속에 파묻히듯 잦아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김대감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친척들은 이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죄인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자인 박준서도 죄인의 딸인 소희도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들이 더 머무를 수 없는 한 가문의 몰락을 증명하는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찹구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은 관아에 알려야 할 터이니 일단 우리는. 그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마무리를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서는 그들이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3년간 이 갈아왔던 복수였습니다. 원수는 저렇게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산삼, 내 산삼 하는 헛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리산 호랑이라 불리던 위엄은 간데없고 그저 탐욕에 눈이 멀었던 늙고 병든 노인만 남아있었습니다. 저 자를 관하로 끌고 가 목을 벤들 죽은 화영이 돌아오며 사라진 자신의 3년이 돌아올까요? 박준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옥할매에게 기댄 채 눈을 막고 있는 소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연인이라 부르며 연모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죽은 언니의 정혼자였으며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의 그 단단함, 헛간에서 약을 발라줄 때 떨리던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박준서 스스로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서가 천천히 소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소희는 겁에 질린 새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자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의 설렘이 아닌 깊은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어찌하여? 소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저를 이용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까? 박준서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수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쉬.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서 아씨를 구했던 그 순간은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씨가 제 상처를 돌봐주셨을 때 저는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씨의 그 마음만이 유일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등을 돌려 넋이 나간 김대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떨어진 자신이 그토록 오래 쓰고 있던 가열의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관아에 고발하지 않겠소.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준서는 김대감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받을 가장 큰 벌은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 텅 빈 집에서 당신의 탐욕이 화영아 씨와 그리고 당신의 막내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김 대감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준서는 옥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 아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이 없다는 듯 굳은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육중한 대문을 밀고 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소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소희는 옥할매의 부축을 뿌리치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소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랑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등대마저 사라지려는 것을 본 길 잃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박준서는 문을 잡은 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 위로 하얗게 쌓였습니다. 나는 과거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화영아 씨를 위해, 그리고 내 억울한 3년을 위해. 이제 내일은 끝났습니다. 그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아씨의 미래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죄와 나의 복수에 아씨의 삶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소희는 떨리는 입술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뵐 수 없는 것입니까? 박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씨가 사랑했던 가연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서는 이미 3년 전 화영아 씨의 기억과 함께 땅에 묻힌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마당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신 언니의 목까지 잘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눈보라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무너진 아버지와 겁에 질린 하인들, 그리고 텅 빈 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소희뿐이었습니다. 옥할매가 다가와 소희의 어깨에 두꺼운 속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매섭던 바람이 멎었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김대감댁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가 다시 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김대감댁은 예전의 위세를 잃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넋이 나간 김대감은 결국 집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남자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남은 생을 죽은 맏딸의 명복을 빌며 경을 쓰는 것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했다며 분노하던 친척들은 집안의 재산이 바닥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준서가 떠나기 전 몰래 관아에 알린 덕분에 김대감이 산삼을 팔아챙겼던 부정한 재물들은 대부분 나라에 환시되거나 피해를 입었던 박씨 가문의 남은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많은 것을 팔아야 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언니의 추억이 깃든 이 오래된 기와집 본체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고 싶어하는 노비들은 모두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옥할매와 모든 것을 자백했던 김영감, 그리고 몇몇 늙은 하인들은 소희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어린 주인, 소희의 어진 마음 때문에 남은 것이었지요. 소희는 더 이상 규방에 앉아 사랑을 꿈꾸던 철없는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옥할매에게는 살림을 배우고 김영감에게는 바티를 배우며 남은 사람들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든든한 마님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가끔 그 끔찍한 심판이 벌어졌던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 화영아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자신의 삶을 휩쓸고 간 박준서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깊은 분노와 슬픔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희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또다시 몇 해가 흘러 아주 깊은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소미불처럼 눈이 두껍게 쌓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빨아들인 듯 고요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희가 머무는 안방은 아랫목에 따뜻한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된 옥할매가 화로 옆에서 색색 고른 숨소리를 내며 조용히 졸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화려한 연애소설이 아닌 담담한 옛 이야기가 적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옥할매의 고른 숨소리와 화로 속 숯이 타닥거리며 사그라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떠돌던 언니의 한숨과 아버지의 탐욕과 박준서의 분노 같은 그 모든 시끄럽던 소리들은 이제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씨, 좋으십니까? 옥할매가 잠결에 옹얼거리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책을 덮고 할매의 무릎 위로 이불을 덮어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할매. 하나도 춥지 않아요. 방 안이 아주 따뜻합니다. 소희는 자신을 얼베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하찮고 조용한 일상의 온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소희는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화로에 잦아드는 불씨로 아늑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눈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잠들기에 더없이 좋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옥할매에게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참 길었지요, 할매. 하지만 이젠 밤이 아주 고요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아주 편안하게.